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네, 오후부터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데 가을비가 내리는데 참 평안하고 고요한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이제 여의도에서 정기 스터디 모임을 했죠. 어제 여의도 불꽃놀이의 그 관객들이랑 막 섞여가지고 여의도가 난리가 아니던데 상당히 그래도 활기찬 우리 서울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는 그 아사리판에서 스터디 모임을 4시간이나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향후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지, 두 번째는 반도체 NR, 세 번째는 2차전지 NR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NR이 했던 말 중에 아직까지도 카펙스가 더 들어가야 된다. 끝이 아니다. 내년에 가야 맥스를 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면에서 하락 때마다 사는 게 맞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2차전지 NR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시장이 매력도가 그렇게 없고 반등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단 테슬라에 대한 매력은 넘친다. 테슬라는 다시 보자.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 이 유튜브 안에 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모든 것을 지금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400원 이상 넘어가면서 환율의 움직임, 이 안에는 3,500불에 대한 미타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unclear, 불확실성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또한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가 중에 어느 누구도 이번 주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시작은 불확실성의 증가, 보수적 스탠스. 이번 주만 그렇다는 거죠. 정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와 엑스하이닉스 빠지면 사라.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기쁜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제 9,000명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 5년에서 이제 9,000명?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의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날 미국 주식은 아주 좀 다행히도 브레이크가 걸렸다. 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다우 0.65, 나스닥 0.44, S&P 500 0.59 하락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죠. 저는 어제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졌으면 이번 주에 우리가 크게 무너질 확률이 높아 보였는데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이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폭등할 것도 같지 않지만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면이 그나마 안정장치는 돼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팔 때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고 기간 조정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매도도 금지, 매수도 금지, 그냥 지켜보고 견디자, 이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시장의 하락 원인을 한번 봅시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 환율 상승, 고평가 노이즈,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긴 추석 연휴, 미국의 단기 조정,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중에 핵심은 환율 상승, 고평가 노이즈, 외국인의 투자 자금 이탈 가능성, 이 세 가지죠. 만약 코스피가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에서 조정을 받을까? 이 라인을 보면 이 정도가 3,200, 3,300 정도? 3,300 이 정도, 3,300. 그 다음에 이 어깨 라인이 3,200. 이 정도에서 만약에 지속 하락한다면 그래도 스탑이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10월 단풍은 우울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9월 말인데 아직까지 멀었는데 10월 단풍 우울하다. 따라서 10월은 실적, 정책, 수급 이벤트가 집중된 시험대로 지표, 심리,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교차하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시장에서 많은 보는 지표인데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후 1년 차의 S&P 500의 그 월간 수익률을 보면 오거스트 9월이 마이너스 0.07, 8월 0.07, 9월 1.48, 10월 0.91. 그렇지만은 이걸 좀 틀렸죠. 네, 9월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막판에 가다가 좀 엎질러졌지만 그래도 월간 전체로 보면 나쁘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10월이 0.91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좀 범위를 좀 넓혀서 2015년에서 2024년까지를 보면 8월 마이너스 1.01, 9월 마이너스 1.31, 10월 1.36, 10월이 가장 나쁜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9월에 좀 쉬었다면 10월은 좀 반등의 기대감을 갖는데 9월이 크게 달려왔기 때문에 물론 막판에 좀 부러지긴 했지만 오히려 10월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것도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를 보면 2024년, 25년 연준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S&P 500 지수 상승은 이익의 증가를 기반으로 진행했다. 이익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익이 오른 이유를 찾아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기업들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채 비율이 하락했고 여기에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크게 늘리면서 주가 상승에 바탕이 됐다는 거죠. 미국 주식이 금리 변화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낮아진 이유도 이런 구조조정의 1차가 완료가 됐고 부채 비율이 하락했고 배당 및 자사주 증가가 이러한 금리 민감도를 떨어뜨렸다는 거죠. S&P 500은 이익 대비 81%에 육박하는 금액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하면서 기업에 대한 신뢰를 구축했다. 우리도 이제 뭔가 안정적인 주식 포지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이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빨리 제도를 바꿔서 완벽하게 해야죠. 지금 못하면 이 정부 또 못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 12개월 예상 EPS 증가는 8.3%. 네. 이익 대비 주주 환원 비율이 82%라는 점을 감안시 주주 기대 수익률은 6.7%. 나쁘지 않죠. 네, EPS 증가율이 8.3, 주주 기대 수익률이 6.7, 금리는 많아봐야 높아봐야 10년짜리가 4.5, 4.4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어떤 자산보다도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게 주식 상승의 동력이 됐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고평가인가? 네, 지금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이 고평가인가? 시총을 보면 엔비디아가 4조 3천 달러, 마이크로 3.79, 애플 3.74, 알파벳 2.9, 아마존 2.3조 달러, 메타 1.91, 브로드컴 1.6, 테슬라 1.42. 테슬라가 좀 약해 보이죠? 테슬라는 2조 달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TSMC 1.1, 오라클 0.87, 삼성전자 0.55, 팔란티아 0.43, SK하이닉스 0.3조 달러. 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좀 저평가된 게 테슬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SK하이닉스도 0.5까지는 올라올 것 같다. 네, 500조 정도는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퍼를 봅시다. 트레일링 퍼인데 트레일링 퍼라는 것은 오늘 기준으로 1년 뒤로 가려서 1년, 에스티메이트는 오늘 기준으로 앞으로 1년. 이건 트레일링 퍼 기준인 것 같은데 팔란티아가 592배로 높고 테슬라 263배, 브로드컴 87배, 오라클 70배, 엔비디아 50배, 애플 38배, 마이크로소프트 37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큰 변화는 없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12개월 포워드 퍼가 19.3배로 표준 편차에 거의 2배 정도에 올라와 있는, 평균보다 2배 올라와 있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온 모습. S&P 500도 22.7배라고 보는데 저는 약간 더 높다고 보는데 이것도 고평가 영역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2 시그마, 2 스탠다드 대비해서 2배에 와 있는 모습은 고평가 영역에 와 있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 코스피는 10.7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더 오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11배 정도 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상하이 종합지수는 얼마까지 와 있습니까? 상하이 종합지수도 거의 11배까지 올랐는데 얘는 2시그마를 완전히 위로 올려 쳐는 거죠. 상하이 지수. 네. 홍콩 항생지수죠. 홍콩 항생지수는 좀 고평가 영역. 우리나라 코스피는 원 스탠다드 디비전 한 배는 올랐지만 2배까지는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봐서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기술적 지표 MACD도 상당히 고평가에 되어 있는 거죠. 시그널 63이고 MACD가 78.6, RSI도 70 나타내면 무조건 고평가 영역에 들어온 건 사실이죠. 이러한 두 개 기술 지표만 봐도
국내 시장은 상당히 고평가 영역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도 MACD 시그널이 14인데 17까지 올라 있는 거, RSI도 65, 70은 아니지만 턱 밑까지 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가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내내 우리 시장을 불안케한 요인이 환율 약세죠. 네, 환율 약세. 그 이유는 뭐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환율 약세 이유는 뭔가? 3,500억 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죠. 35,000이 아니라 3,500억 불. 한국 경제 지속 침체, 대환경 불안에 대한 노출도 증가. 이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케 하고 환율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3,500불 조기 투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클리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전히 매듭지지 못한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더 비중 있게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매듭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관세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네, 원달러가 가장 높았던 게 2025년 4월 11일 1488원까지 올라갔네요. 지금은 1409원이니까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1400원을 넘어서면서 워닝 사인이 난 거죠. 과거 달러 인덱스를 보면 이게 이제 일본이 박살이 났던 그러한 브렌트 우주 체제가 아니라 일본이 박살났던 게 네, 플라자비 때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된 거죠. 네, 달러가 강세가 되고 여기서 이제 플라자비가 일어나면서 계속 달러가 약세가 일어나는 모습. 네, 플라자비를 기점으로 해서 달러가 약세 기조를 이루다가 1990년대에 다시 이제 미국이 경제를 회복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나타나고 2000년대 들어와서 닷컴 버블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갔다가 최근에 다시 미국이 애플을 비롯해서 여러 경제에 좋은 주체들이 시장이 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달러가 강세 유지를 하다가 옆으로 기다가 살짝 약세에 걸쳤는데 이 약세가 바닥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달러의 약세가 어느 정도 멈춰야 될 시기에 지금 다 와 간다. 1999년 이후 월간 그래프를 봐도 채널에서 달러 약세가 이제 바닥에 와 있는 모습, 치고 올라갈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강세로 전환. 그 다음에 일본은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국무총리가 수사하게 될 건데 둘 다 돈을 풀겠다는 거죠. 일본의 엔화 약세는 불보듯이 뻔하니까 당연히 달러 쪽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아르헨티나 페소화 문제로 최근에 이제 페소화가 이렇게 약세가 됐는데 이 부분을 살려주는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약간의 불안성이 있었다는 거죠. 네. 새 정부 출범 이후 방향을 달고 있는 다른 방향으로 달고 있는 주가지수와 환율. 주식은 코스피는 이렇게 오르는데 원달러는 계속 이렇게 약세로 가는 거죠. 이게 역의 축으로 되어 있는 거. 둘이 서로 이제 원래 같은 방향이었는데 서로 반대로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했다는 거죠. 한미 금리 추이차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원화가 강세 요인이 있었었는데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유는 매듭지지 못한 무역 협상 등이 잔존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환율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최근에 관세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수출 품목들이 뭔가 좀 경쟁력을 잃어가는 듯한 모습은 상당히 우리나라 통화의 약세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3,500불을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환율이 약세의 기조, 약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식시장이 이걸 평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지난주에 드디어 한두 대 얻어맞았다. 뒤통수를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원화가 약세일 때는 주가가 빠지죠. 원화가 약세에서 올라오면 주가는 빠지고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주가가 오르는 서로 역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이제 원달러가 상승해서 올라오니까 주가가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
이러한 역의 상관관계의 플레이도 긴 시계열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너버스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당분간 이번 주, 그 다음에 10월 중하순까지, 그 다음에 무역협정이 해결될 때까지, 3,500불이 해결될 때까지 환율이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그래서 옛날에 금리가 중요했는데 지금 환율을 좀 많이 봐야 될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 미 국채 10년물도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4%가 깨질 줄 알았는데 깨지지 않고 올라오는 모습도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원화 약세.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역RP를 통해서 돈을 많이 풀었죠. 역RP라는 것은 미국 뉴욕 연은이나 다음에 패드가 채권을 시중은행에 주고 돈을 흡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모습인데, 이게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닥에 와 있으면서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 만한 여유가 없고 돈을 좀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점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뉴욕의 USD, 미국의 단기자금 시장에 경색 조짐이 보인다. 일일물 시장 금리에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는 게 기존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변동성이 크는 모습, 즉 일일물 시장 금리가 크게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 경색에 대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조짐들이 시장을 불안케 하고 미국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한국 주식시장도 이에 반응하는 모습, 서로 연결돼서 플레이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6,610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840억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 4,603억 현선물을 모두 다 갖다 부어버리는 그러한 매도에 나섰다. 이 가능성을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 것인지 수급 보고 환율 보고 금리 보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수적 스탠스를 갖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뭐가 있는가? 이 불안한 요인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알고 있는데 긍정적인 요인은 없는가? 일시적 하락이다, 이렇게 보는 세계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직 AI 카펙스가 꺾이지 않았다. 이 부분은 동의. 추가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가 뭔가 타결할 가능성,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12월 31일에서 11월 1일 에이펙이 있는데 그 전에 타결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노출이 돼 있는데 시장의 불확실성에, 그 사이에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다음에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반등의 요인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주의 투자 전략은 그점 뭐냐? 전략은 매우 심플하다. 보수적 스탠스 유지가 답이다. 보수적 스탠스 유지가 답이다. 최근 시장에 중요한 변곡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유동성이었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에브리싱 데일리 장세가 연출되며 글로벌 주요 자산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 은, 구리까지 다 올라가는 점.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유동성 이외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아무리 시장에서 찾아봐도 그나마 있는 게 실적. 실적만이 시장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요인이다. 이제 하반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수치가 모든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미국을 보면서 실적 장세 초입이라고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견조한 글로벌 경제 상황이다. 미국 2분기 GDP가 3.8로 집계되면서 잠정치 3.3보다 상향되었죠. 경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IMF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 전망치를 0.9에서 1.8로 2배나 상향을 했죠. 즉 글로벌 증시를 받치고 있는 GDP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하락은 일시적일 가능성. 두 번째, S&P 500도 그렇지만 코스피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다. 연초 이후 이익 추정치 상향 없이 유동성 입으로 밸류에이션 확장이 연출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의 힘이라는 거죠. 코스피 PBR이 지난 4월 0.76배에서 현재 1.12배로 단숨에 올랐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는데 최근 코스피 순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며 하향 추세했던 방향성이 바뀌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실적이 추가 상승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향후에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금주는 일단 보수적 스탠스지만 우리가 추석 연휴를 갔다 와서는 당연히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적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봐야 되는 거죠.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거 이런 것들을 유튜브라든지 뉴스 플로우를 통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당장 이번 주 변화가 아닌 10월 중순까지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이제 빈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번 주는 긴 연휴를 앞두고 보수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일단 우리나라 어느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매수에 나설 기관 투자가는 없다는 거죠. 네. 환율 안정에도 시간이 필요하고 외국인 수급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한국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고평가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좀 가격 조정이 있어야 싸게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이틀 지난주 목금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가격 조정은 있었는데 추가로 한두 번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좀 싸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번 주에 사고 싶은 종목도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쉬어야 합니다. 예. 한국 주식시장은 추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추석 연휴 이후 미국 시장의 상승 속도 수준에 따라서 다시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휴에는 좀 덜고 가자. 보수적으로 추가로 사지 말고 현금이 남아있으면 좀 아끼고 가자. 이게 이제 단순한 제 결론이죠. 네, 이번 주 미국의 주요 종목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시총 1.46조 퍼 260배. 전기차 이해의 가치가 반영되기 시작.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다시 성장주로 변화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높게 평했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든지 로봇, 우주, 항공, ESS, AI 이런 쪽으로 투자를 엄청 하면서 성장주로 변화할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전기차가 좀 안 팔린다, 중국에서 안 팔린다 이런 뉴스를 가지고 테슬라를 보는 것은 바보 같다. 머스크가 최근에 뉴스에서 사라졌죠? 네, 아마 사업에 전념하기로 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440달러는 싸다. 저는 500달러 봅니다. 테슬라 500달러까지 견디자. 아주 가장 긍정적인 별 5개를 주고 싶네요. 테슬라에. 엔비디아 한번 보자. 시총 4.33조 달러. 퍼는 50배. 주가가 실적의 함수를 벗어났다. 즉 실적이 이젠 우리 엔비디아를 좌지우지할 상황이 지났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 실적에 목매달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올드함이 우리 엔비디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기나 소나 이제 지겨운 거죠. 엔비디아. 따라서 엔비디아가 새로운 그 무엇을 차지하지 못하고 안주한다면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 따라서 그 뭔가 새로운 거 말만 할 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라든지 기타 뭔가를 찾지 못하면 테슬라는 박스권에 갇힌 거대한 연못 속의 고래? 이 정도의 모습으로 전락할 가능성. 테슬라는 박스권 트레이딩. 브로드컴 한번 볼까요? 시청은 1.58배, 펄이 약 85배. 엔비디아와의 전투에서 얼마를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쵸? 네. 지금 HBM 시장, ASIC 시장이 있는데 HBM 시장과 ASIC 시장을 하나로 본다면 지금 8대2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고 ASIC 시장에서 한 20%를 점유하는데 과연 브로드컴의 엉덩이를 밀어넣어서 얼만큼 더 뺏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브로드컴은 수치의 함수이다. 기업 실적이 엔비디아는 수치의 함수가 아니라 새로운 먹을 것에 대한 함수라면 우리 브로드컴은 수치의 함수이다. 또한 너무 오른 것에 대한 휴식은 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휴식이 끝나면 300달러 근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속 보유를 추천한다. 목표는 400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달러. 오라클 한번 봅시다. 최근에 오라클에 다양한 노이즈가 발생했죠. 네. 이런 노이즈와의 전쟁에서 오라클이 얼마나 맷집이 있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로스차일드 증권에서는 얘는 그냥 임대업자다라고 그냥 깎아내릴 정도로 그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내용은 안 봤습니다. 뉴스만 봤는데 상당히 이제 낮게 치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얘는 스타게이트 그 뒤에 누가 있냐? 트럼프가 있는 거죠. 네. 트럼프가 있다. 실적의 질의 문제가 이제 노이즈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많이 받은 오더가 정말 주문이 현실적이고 수익이 있는 오더이냐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건 나중에 문제라는 거죠. 센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사야 된다. 빠질 때마다 300달러 깨졌을 때는 강력한 매수 영역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오라클 2배짜리 ORCX 티커. 네, 2배짜리와 1배짜리를 적절하게 섞어서 사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닙니다. 눈 감고 계속 꾸준한 매수가 좋은 전략이죠. 다음 팔란티아 한번 봅시다. 고평가, 고밸류에이션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죠.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동안 378%. 네, 6개월 동안 92%. 너무 과하게 오른 후에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 그러나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이 팔란티어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 정부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은 박스권을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80에서 190달러, 200달러 사이에서 좀 지켜보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80달러 오면 좀 팔아줘서 다른 쪽으로 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180달러 넘으니까 팔아서 오라클 쪽으로 갔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칭찬했는데 또 하나 칭찬할 종목이 알파벳이죠. 네, 다 죽어가다가 AI가 살려줬다. 네, 이거 없었으면 죽었을 것 같아요. 하드웨어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신흥 강자가 됐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구글이 추론 능력을 한축 발전시킨 로봇을 꼭 공개할 것이다. 새로운 먹거리. 이것은 큰 기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올드암을 이긴 케이스다. 네, 알파벳. 추가 상승해서 300달러까지 보아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테슬라, 알파벳은 좋아 보인다. 애플 혁신을 이뤄갔는데 애플바들이 살려준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애플바들의 힘이 대단하다. 네, 저는 관심이 없고 모르겠다. 애플에 대해서는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한 종목은 인텔이죠. 미국 정부 보호가 살려준 케이스다. 네, 어느 정도 지금 벌써 30달러, 35달러까지 와버렸는데 50달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상승 전망. 가장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망한 종목이 인텔이다. 인텔은 좀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 일라이닐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핫한데도 이 두 종목은 계속 박스권에 남아있는데 이제 700달러가 깨지면 사서 800달러에 파는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 비만 치료제가 구세주가 아닌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혁신의 부족이 있는가? 한국만 비만 치료제 흥분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일단은 일라이닐리와 노보노디스크는 상당히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외에도 제가 추천한 종목이 ASML, 램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 KLA, 마벨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아이온큐나 몇 개 종목들, 리게티 이런 종목들은 한번 사볼만 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어제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4일간 올라수목 보수적 스탠스. 정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빠지면 사라. 나머지는 건들지 마라. 현금이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판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일만 지나면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져서 우리의 좀 주머니를 두둑히 해주고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현금 마련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빠지면 매수 영역에 있는 것은 맞다.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소부장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